이번 다항식의 연산 파트는 문제 해석력을 위해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자주 다뤘던 용어들이다 보니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용어들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학에서 이 항이라는 거는 숫자 또는 문자로 이루어진 것,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숫자와 수를 곱하는 경우 또는 수와 문자를 곱하는 경우, 문자와 문자를 곱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 -2, 자, 이런 숫자도 항입니다. 문자 A, 이런 것도 항입니다. 그리고 그 수와 수를 곱한 것들, 다른 숫자가 될 수 있겠죠? 혹은 수와 문자를 곱한 것들, 여기는 -와 2를 곱한 -2a도 항입니다. 혹은 문자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곱하는 행동, x세제곱 y제곱, 자,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항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항이라는 것과 단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다항이라는 거는 자, 여기가 다항의 동네라고 칩시다. 근데 그 다항항에 좀 전에 정리했었던 -2라는 숫자, a라는 문자,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를 곱한 -2a, 문자 여러 개의 곱인 x세제곱 y제곱, 자, 이런 항들이 모여있는 동네를 단항이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항과 항이 곱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2a 플러스 a, 그 다음에 3x제곱 -4x 플러스 6,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항 안에도 단항이 아닌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다항이라는 게 아무래도 많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 보니까 항이 보통 2개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항 안에는 단항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항은 항이 1개 이상인 경우는 모두 다 다항으로 취급합니다. 결국은 항이 존재하기만 하면 다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단항은 항과 항 사이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항이 숫자든 문자든 그게 몇 개의 항의 곱이든 상관없이 항과 항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단항으로 보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항과 항이 더하기나 빼기 형태로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를 보면 그때는 다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표현된 대로 다항식이라는 거는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 식을 다항으로 구성된 식, 줄여서 다항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항과 단항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개수에 대한 표현을 알아봅시다. 개수. 문자 앞에 곱해진 것. 자, 이 경우를 모두 다 개수라 부릅니다. 2x 플러스 5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2x라는 단항과 5라는 단항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식은 다항식이 됩니다. 근데 이 다항식에서 문자인 게 지금 x인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x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x의 개수를 구하라면 정답은 2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들 많이 썼었죠. 2차 방정식 다룰 때도 2차 함수 다룰 때도 많이 나왔었던 표현인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x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면 어떤 게 문자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문자를 구분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인 거예요.
다음 주어져 있는 다항식이 x에 대한 2차 다항식일 때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때는 x가 문자가 되는 겁니다. 이 x가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x의 2차식이고 그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꼭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수가 숫자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a가 x제곱의 개수가 되며 x의 개수를 찾으라면 그때는 b가 되겠죠. 그럼 만약 여기서 플러스 5 같은 경우는 문자가 없는데 그 문자가 없는 것들을 보통 뭐라 부르죠? 그 문자가 없는 거는 상수항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또는 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을 보통 우리는 상수 혹은 상수항이라고 불러줘요. 그럼 위에서 상수항을 찾으라면 위에서는 5라는 답이 나올 테고 밑에 있는 얘에서 상수항을 찾으라면 x라는 문자가 포함되지 않은 항이니까 그때는 c가 되겠죠. 그래서 꼭 개수나 상수가 수로만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문자로도 충분히 개수나 상수가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x제곱의 개수를 찾다 보니 이 x가 두 번 곱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경우를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라고 말합니다. 항의 차수라고 말합니다. 항이 곱해져 있는 항에 특정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다시 항의 차수라는 것은 하나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져 있는 개수 혹은 횟수를 일반적으로 그 항의 차수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위에 있는 2x 플러스 5라는 이 다항식은 2x는 1차가 되는 겁니다. 그 플러스 5는 보통 상수항은 차수를 따로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0차라고도 가끔 표현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은 2x 플러스 5가 x가 1차고 5는 상수항이다 보니까 둘이 모여있는 이 다항식은 몇 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항식의 차수를 알아볼 필요했는데 다항식의 차수는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따라 불러서 다항식의 차수를 정해줍니다. 결국 위에 있는 2x 플러스 5는 앞에 있는 2x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몇 차니? 전 1차예요. 5는 저는 0차 상수예요. 그럼 니네 중에 누가 더 차수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누가 더 많으니 누가 더 차수가 높으니? 라고 물어봤을 때 2x인 얘가 제가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더 많아요. 그럼 이 다항식은 1차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 b, c가 2차항의 개수, b가 1차항 개수, c가 상수항이었을 때 맨 앞에 있는 2x제곱은 2차, 가운데는 1차, 끝에는 상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다항식은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2차 다항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교재 마지막에 동류항이 나옵니다. 동류항, 문자와 차수가 같을 때 그 문자들끼리, 그 항들끼리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불러줍니다.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아야 됩니다. 둘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문자도 서로 같아야 되고 차수도 서로 같은 경우를 동류항이라 부른다. 2a와 4분의 3a는 동류항이 됩니다. 둘은 똑같은 문자 a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차수가 a가 한 번 곱해져 있는 1차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동류항이 된다는 얘기죠. 3x제곱 마이너스 5x제곱, 자 이런 경우도 동류항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상수와 마이너스 9라는 상수도 결국은 동류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끼리도 서로 동류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런 경우는 동류항이 아니겠죠? x의 제곱과 x제곱분의 3은 동류항이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x제곱은 x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것이고 x제곱분의 3은 3이라는 숫자에 x가 두 번 나눠져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차수를 정의할 때는 특정 문자가 곱해진 상황을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나눠진 거는 차수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로 내려가 있는 문자의 지수는 차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조금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 내용들은 다항식 단원에서는 두고두고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될 단어들입니다. 그러니 이 수업이 종료 후에도
개인 노트에 꼭 정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지우고 다항식, 이렇게 배웠던 다항식의 내용을 이제는 정리해 갈 텐데, 첫 번째 다항식을 정리할 때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있고 오름차순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내림차순 정리를 다루고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만약 마이너스 3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전체 다항식이 2차 다항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 2차 다항식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때 내림차순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차수가 높은 것에서 차수가 낮은 것 쪽으로 정리 가는 게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그럼 다항식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거는 4x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은 1차항인 마이너스 2x, 그 다음 상수항인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내림차순 정리고, 반대로 오름차순 정리는 차수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정리해 가는 게 오름차순 정리입니다. 그럼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오게 되면 가장 낮은 차수인 상수항을 쓰고 그 다음은 1차항을 쓰게 되고 마지막에 최고차항인 2차를 쓰는, 이런 경우로 오름차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로 내림차순 정리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자, 근데 간단하게 개수가 숫자나 뭐 간단한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문자가 여러 개가 동시에 쓰이는 경우인 이런 다항식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어떤 특정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라면 그 특정 문자만 정말로 문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그 외에 문자는 실제로 그때부터 문자가 아니고 숫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나요? 특정 문자 앞에 만약에 또 다른 문자가 있으면 그 특정 문자 앞에 있는 문자는 이제 더 이상 문자 취급하지 않고 문자 앞에 있는 개수로 취급하시는 거고, 특정 문자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나머지 그 외 문자들만 몰려있는 경우는 그것들을 전부 다 그 특정 문자가 없는 상수항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죠. 주어져 있는 식을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그러면 x라는 게 문자고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제 숫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x의 최고창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x의 최고창은 2차식이죠. 여기 있네요. 다음 x의 1차식이 있습니다. 여기 x가 하나 있으니 x에 대한 1차식, 그리고 여기도 x가 하나 있으니 얘가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럼 순서로 본다면 2차항이 1번으로 써질 테고 여기는 얘네들이 두 번째 항으로 배열될 테고, 나머지 마이너스 3x 제곱 5y 마이너스 2, 이들은 전부 다 이제 상수로 취급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나온 것처럼 이들을 내림차순 정리하다 보면 x 제곱 플러스 x와 x가 동량 처리가 되면서 x로 묶이면서 여기는 y와 여기는 4는 개수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개수를 모아보면 이렇게 가로가 쳐지면서 y 플러스 4가 x의 개수만큼 개수가 되고, 나머지 항들은 전부 다 지금처럼 상수항으로 모여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경우 똑같은 관계식을 이번에는 오름차순 정리하게 되면 가장 낮은 차수인 상수항을 먼저 정리하겠죠. 그럼 반대로 숫자가 여기 정리된 얘가 가장 먼저 항으로 정리됩니다. 그 다음은 거꾸로 쓰는 거니까 얘가 두 번째 항으로 배열될 테고 마지막 최고차항이 세 번째 항으로 배열되면서 다음과 같이 오름차순으로 이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얘 있죠? 여기. 저 얘를 가지고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먼저 제일 처음 배웠던 게 항이었죠. 주어져 있는 이 식에 항을 구분하시오. 그러면 항은 x3제곱이 있는 항, 그 다음 3x제곱이 있는 항, 그 다음 마이너스 7x가 있는 항, 마지막 3이 있는 항, 이렇게 네 가지 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을 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항과 항 사이에 덧셈이나 뺄셈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서 쭉 진행되면서 덧셈 뺄셈 앞에서 끊어주시고, 덧셈 뺄셈 보이시면 앞에서 끊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면 항을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은 개수를 한번 알아봅시다. 주어져 있는 식은 최고차항이 x3제곱이죠. 그래서 x3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면 1입니다.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3이겠죠.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상수항을 구하라면 3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다항식은 최고차항이 3차니까 3차 다항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오름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로 할 때 내림차순 정리라면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배열되어 있으니까요. 만약 오름차순 정리하라면 가장 낮은 차수인 3 마이너스 7x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대표형 1번을 한번 봅시다. 식 5x 4제곱 그리고 쭉 정리되어 있는 이 다항식에 대하여 네모에 알맞은 것을 구해서 써 넣읍시다. 주어진 식의 항을 구하시오. 아까 항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쭉 지나가시면서 더하기 빼기 앞에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다음에 각각을 쓰시면 돼요. 5x 4제곱항 마이너스 3x 제곱 y 세제곱항 2y 5제곱항 6xy항 그 다음에 3이라는 항. 자, 이 식에서 2번 문제 x에 대한 몇 차식이고 x에 대한 상수항은 무엇입니까? 주어져 있는 이 다항식이 x에 대한 몇 차식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x가 문자가 되는 거겠죠? 그럼 더 이상 y는 문자가 아닙니다. 그럼 x가 가장 많이 있는 게 4차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x에 대한 4차식이고 x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시오. x라는 문자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항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나머지는 x가 하나씩은 최소한 하나씩 이상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항은 2y의 5제곱 플러스 3이 상수항이 됩니다. 세 번째, 주어진 식은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이번에는 y에 대한 차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y가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x는 숫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는 x가 주인공이 아닌 y가 주인공을 보셔야 되는데 y가 있는 항 중에 가장 차수가 높은 거는 여기 있습니다. 2y의 5제곱. 따라서 이 식은 y에 대한 5차식이며 y에 대한 상수항을 구하시오. y가 없는 항을 골라보시면 되죠. y가 없는 항, y가 없네요. y가 없는 항, y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수항은 5x 4제곱 플러스 3이 상수항이 됩니다. 유형 2번 다음 식을 x에 대한 문자가 중요하죠.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그럼 x의 최고차항을 찾아 쓰시고 그 다음대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작은 순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최고차항은 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렇지, 어렵지 않게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6번 문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랍니다. 뭐 동량을 묶어서 다항식을 정리하자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3x제곱과 2x제곱은 같은 문자 x에 그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두 번인 2차식이니까 동량이 될 테고 여기는 플러스 x와 여기는 플러스 x가 동량, 상수끼리 다시 동량이 되기 때문에 다항식에서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하다 보면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그리고 x제곱이라는 동량을 제외한 실제로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처리되면 3 더하기 2x제곱이니까 5x제곱, 여기는 2x, 3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한번 빼봅시다. 뺄 때 근데 이런 식에서 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마이너스는 뒤에 있는 항 전체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됐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 얘랑은 1x제곱 빼기 1x제곱이니까 지워질 테고 3x 빼기 2x x가 남고 2 빼기 1이면 플러스 1이 남겠네요. 자,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보통은 다항식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나오겠죠. 3x 플러스 2에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빼시오. 그러면 가로가 들어갈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처리하시면 지금 나온 것처럼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유형 5번 문제. 다음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 a 빼기 b를 구하라는데 더하는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라는 다항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이 다항식을 덧셈하는 겁니다. 근데 다항식과 다항식을 덧셈할 때는 굳이 가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항식과 다항식을 뺄셈할 때는
뒤쪽에 있는 다항식에 꼭 가로를 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됨에 따라 이렇게 동류항끼리 지워지고 x에서 마이너스 3x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4에서 마이너스 1을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남는 이렇게 가벼운 단순 계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다음 유형 중에서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a, a의 2배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3c a의 2배, 2배 하게 되면 다항식 형태의 2배 하게 되면 가로를 쳐야 되죠? 네, 플러스 b x제곱 플러스 3x 가로는 이런 경우는 뭐 따로 개수가 곱해져 있거나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가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c의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3 가로가 필요하죠?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제 분배해서 동량끼리 모아봅시다.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동량끼리 모아보게 되면 여기 있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3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x 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자, 얘랑 이제 정리하셨고, 그 다음 여기 있는 2x 제곱과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는 플러스 x 제곱까지 총 3개의 동량. 그럼 2와 1을 더하게 되면 3x 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12x 제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1차 한개 찾아야 되죠. 여기 3x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3x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0x가 남아서 생략하시면 되고, 마지막 상수항 5랑 6이랑 여기는 마이너스 6 또다시 얘네들도 지워지면서 남아있는 다항식은 다음처럼 정리가 되겠네요. 지수법칙은 중2학년 때도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교육 과정 안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게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A, B는 실수이며 MN은 자연수입니다. 자, 이 전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 B는 지금 쓰이고 있는 지수 법칙상 보면 밑에 해당하고 MN은 지수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밑은 양수, 영, 음수, 실수이기만 하면 모두 되는 거고 지수는 꼭 자연수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1번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과 같다. 이런 케이스의 내용이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은 2가 3번 곱해진 항에 다시 2가 2번 곱해진 항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총 2가 곱해진 횟수는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3번과 뒤쪽에 있는 2번의 횟수를 합쳐서 세기 때문에 지수가 덧셈 되더라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워낙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던 내용들이라 내용이 많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1번에서 유념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지수 법칙을 지금처럼 밑과 밑을 곱해서 지수를 덧셈한다는 내용은 워낙 잘 알고 계시는데, 반대로 지수가 덧셈 처리됐을 때 반대로 원래 꼴로 돌려놓는 형태 있죠. 예를 든다면 2에 x 플러스 3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식은 원래 2의 x제곱과 2의 세제곱의 곱으로 지금처럼 각각의 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서 잘 봐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간단한 예를 들면 2의 세제곱을 제곱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2의 세제곱을 2번 곱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2의 세제곱이라는 게 2가 3번 곱해진 겁니다. 곱하기 2가 3번. 자, 그럼 다시 위에는 1번 법칙이 적용되죠? 2를 곱한 횟수를 총 3번이 앞에 3번, 뒤에 3번, 총 6번이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 6번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잘 보니까 앞쪽에 썼던 지수 3과 위에 썼던 거듭제곱인 2를
서로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로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에 3 곱하기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오신 것처럼,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수를 다시 거듭 제곱하게 되면 그 지수와 거듭 제곱 숫자는 서로 곱해진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자, 이 경우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곱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얘네들은 자리 맞바꿈도 가능합니다. 3과 2의 곱과 2의 3의 곱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들은 자리 맞바꿈이 가능했죠. 그리고 좀 전에 배운 대로 본다면 세제곱의 제곱일 때는 이렇게 표현됐었다면 반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숫자는 2의 제곱의 세제곱이라 봐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결국 2번에서 중요한 내용은 A의 m제곱의 n제곱은 곱해지는 것뿐 아니라 서로 자리가 맞바뀌는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AB의 전체 n제곱은 만약에 2 곱하기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뭐 3번 곱하시오 그러면 2 곱하기 3이 3번 곱해지는 겁니다. 좀 더 정리를 해보면 2만 모아서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을 따로 모아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2가 총 3번, 3이 총 3번. 그럼 어떤 결론입니까? 그러면 여기 있었던 2라는 밑과 3이라는 밑에 마치 지수 3이 뭐 한 것처럼 보자면 지수 쪽으로 분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을 보통 우리가 지수의 분배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밑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전체 거듭 제곱하게 되면 밑쪽으로 지수가 모두 다 나란히 나누어서 분배되는 3번과 4번은 같은 케이스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3번, 4번도 반대 과정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도 예를 들어 본다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7제곱, 5의 7제곱. 자, 이 숫자는 몇 자리 자연수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 직접 다 곱하기는 숫자가 꽤 큽니다. 그래서 곱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배웠던 3번의 지수법칙 규칙을 좀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지수가 2가 5번, 5가 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의 5제곱과 5의 5제곱까지 지수를 서로 맞춰주시고 5의 7제곱 만들기 위해서 5의 제곱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 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앞쪽에서 이 부분에서 3번의 계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지수에 보면 모두 다 5가 붙어 있는 이유는 밑 5와 밑 2와 밑 5에 지수 5가 이렇게 나란히 분배된 형태로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의 제곱은 25가 되죠. 근데 2가 2 한 번, 5 한 번 곱하면 10이 생깁니다. 근데 얘는 2 한 번, 5 한 번을 총 5번 하기 때문에 10이 5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다가 25를 곱하는 거게 되고, 그럼 25 곱하기 1 한 다음에 0이 5개 붙는 숫자가 나와요. 정답은 25 한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 자연수는 총 7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같은 케이스도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는데요. 3의 20제곱분의 2의 30제곱이 1보다 큰 수인가요? 작은 수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게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려면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에 따라서 이 숫자가 1보다 크냐 작냐가 결정이 되죠. 근데 2가 30번, 3이 20번 꽤 많은 2와 3의 거듭제곱이라 실제로 계산하기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도 이제 4번의 지수 법칙을 이용해 보면 아주 쉽게 1과의 대소 비교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숫자를 보시면 3의 20제곱은 3의 제곱에 10제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의 30제곱은 2의 세제곱에 10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분모는 9의 10제곱이 되고 분자는 2의 세제곱이 8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겠죠. 근데 분모에 9,
분자의 8에 둘 다 10이라는 지수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지수가 분배됐기 때문이겠죠. 그럼 원래 분수 형태는 9분의 8이었던 것을 총 10번 곱하다 보니 저런 모양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9분의 8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게 1보다 작은 숫자죠. 그럼 1보다 작은 숫자를 10번 거듭 제곱해도 어차피 1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이런 지수 법칙들을 잘 활용하실 때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반대 방향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에 보면 5번 지수 법칙은 같은 밑끼리 곱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수 법칙인데 답이 세 가지예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해봐서 아시지만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1번 예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나눗셈이니까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분자는 A가 5번 곱해져 있고 분모는 A가 2번 곱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곱이라는 거는 보통 약분이 처리되기 때문에 자, 남은 건 A가 총 3번 형태가 남겠죠. 자, 그러다 보니 왜 3번 남았습니까 하니 앞쪽에 있는 지수 5에서 뒤쪽에 있는 지수 2를 뺄 만큼 지수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의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는데 지수가 앞쪽이 뒤쪽보다 크다면 답을 쓸 때는 앞쪽 지수에서 뒤쪽 지수를 뺀 것으로 답을 처리하라 라는 뜻이고요. 이번에는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 같은 밑을 가지고 있고 같은 지수를 가지고 있는 숫자를 나누다 보면 분모의 A 곱하기 A, 분자의 A 곱하기 A 이렇게 약분되다 보면 답은 당연히 1이 남는데 이거 뭐 당연한 답 아니겠나요? 같은 수에서 같은 수, 같은 문자에서 같은 문자를 나누게 되면 항상 답은 1입니다. 근데 이 규칙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같은 밑끼리 나누었는데 만약 같은 밑이긴 하지만 앞뒤의 지수가 만약 똑같다면 그때는 답을 1로 처리하자라는 표현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반대로 나눴을 때겠죠.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처럼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클 때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나 분수 형태로 표현해보면 분모의 A가 5번 곱해집니다. 분자의 A가 2번 곱해져요. 이렇게 약분하고 나니 남은 거는 A의 세제곱분의 1이 남더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뒤쪽 지수가 더 크다면 이번에는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를 뺀 거 분의 1로 답을 처리해 주시면 손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지수 법칙입니다. 이 지수 법칙들은 좀 눈여겨서 잘 보시고 반대 과정,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꼭 신경 써서 연습을 해 두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는 14번의 5번 유형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의 전체 세제곱 나누기 A, B의 제곱의 제곱이죠.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 일단 가로 안에 있는 건 따로 계산할 게 없겠죠. 그래서 지수를 분배해 줍니다.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A의 세제곱의 세제곱이면 지수끼리 서로 곱하는 거죠. A의 9제곱, B의 9제곱 나누기 이 지수를 안에다 분배합니다. 여기 지수에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과 2를 곱한 A의 제곱, B의 제곱의 제곱, B의 4제곱. 자, 그리고 분모 문제 각각 나눗셈으로 표현되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을 텐데요. 이제는 나눗셈이라는 뜻은 지수의 뺄셈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약분한다 보시면 A의 제곱이 다 지워지고 여기는 지수 7개가 남겠죠. 여기는 B의 4제곱이 다 지워지고 여기는 5개가 남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A의 7제곱, B의 5제곱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차피 A를 9제곱에서 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뺄셈이 되고 B는 9제곱에서 4제곱을 나누는 거니까 뺄셈 돼서 이렇게 답을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파트입니다. 중학교 때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오른쪽에 지금 간단한 예가 나와 있죠. 앞쪽에 A 플러스 B랑 뒤쪽에 X 플러스 Y를 곱하는 항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보통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있는 A를 뒤에 있는 다항에 분배해 줍니다. 그럼 X에 한번 여기는 Y에 한번 곱해주면서 순서를 1번, 2번 이렇게 매겨봤고 뒤에 있는 플러스 B를 뒤쪽에 있는 X와 Y에 나란히 분배하면서 3번, 4번의 순서로 매겨서 쭉 배열한 다음에 그 다음은 동령 처리하시는데
동량이 없으면 그 자체가 답이 되고 동량이 있으면 다시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해 주시는 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곱셈이라는 성질은 앞쪽에 덧셈이라는 성질도 있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곱셈에 대한 성질은 보통 일반적으로 항광을 더하거나 곱할 때는 자리를 맞바꾸는 교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로를 만들어내거나 가로의 순서를 바꾸는 결합이라는 게 있고, 나누어 분배하는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환 법칙은 이 AB와 BA 사이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죠? 그럼 A 곱하기 B 한 결과나 B 곱하기 A 한 결과나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자, 곱셈을 기준으로 자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자리를 바꿀 수는 있는데 그 결과가 동일했을 때만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말하고 자리를 바꿨더니 답이 틀려지네요? 그런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말하며 대표적인 게 뺄셈과 나눗셈입니다. A 빼기 B 한 것과 B 빼기 A 한 거는 뺄셈을 기준으로 자리를 맞바꿨더니 그 결과가 동일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말하며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A 나누기 B 한 값과 B 나누기 A 한 값은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덧셈이나 곱셈에서만 연산을 기준으로 자리를 맞바꾸는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은 자리를 바꾸진 않습니다. 절대. 자리는 그대로 두고 가로의 위치가 바뀌는 형태를 말해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해보면 계산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경우겠죠. 2 곱하기 x 곱하기 y를 정의할 때 사실 이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만약 내가 2와 x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y를 곱하나 2 곱하기 x 곱하기 y에서 x와 y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2를 곱하나 그 결과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결합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혹여 또 이런 경우 우리가 숫자에서 이런 경우 덧셈 경우는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플러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 자,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계산이라는 크게 어려운 게 이 계산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뭐 순서에 의미를 두지 않고 문제 풀고 있긴 있는데 만약에 괄호를 내가 여기다가 먼저 친다고 칩시다. 없던 가로가 생기죠? 그럼 계산의 우선순위가 이쪽으로 먼저 정의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의 계산 결과고 그 다음은 남아있는 얘랑 묶어서 계산하는 게 2번의 계산 결과가 됩니다. 그럼 1번을 계산하게 되면 중괄호를 계산하게 되면 같은 부호끼리 덧셈하기 때문에 숫자가 마이너스 5로 처리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처음에 치던 숫자랑 계산에 붙여서 정리하다 보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죠. 지금처럼 계산의 우선순위를 앞쪽에 있는 가로를 먼저 할 것인지 뒤쪽에 있는 가로를 먼저 할 것인지 항의 배열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가로의 위치를 바꾸거나 혹은 없던 가로를 만들어서 강제로 계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이런 방법을 결합법칙이라 말하며 역시 덧셈이나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마지막 분배법칙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곱으로 처리된 거 있죠. 안에가 다항인데 그 다항을 곱해서 처리해야 될 때 그때 가로 바깥에 있는 거를 가로 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곱해주는 법칙을 분배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분배법칙은 곱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반대로 모든 항마다 A가 곱해져 있었다면 왜 그랬지라는 걸 고민하는 필요도 중요한 겁니다. 왜 모든 항마다 A가 곱해져 있죠? A가 곱으로 분배됐었다는 얘기죠. 어느 상태에서? 가로 바깥에서.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묶어주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인수분해에서 배우긴 하셨고 앞으로 또 배우실 건데 같이 곱해져 있는 A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공통적으로 쓰게 되면 꼭 가로 안에 남아있는 B와 C를 가운데 연산부호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6번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전개하여라는 뜻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나열하라 라는 뜻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나열해라. 그럼 여기 곱셈이 있고 a가 가로 안으로 이렇게 분배되겠죠. 총 3번. 그런 다음에 나열하는 겁니다. 그럼 ab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b 마이너스 2ab. 자, 그런 다음에 혹시 동량이 있다면 동량끼리 모아야 될 텐데 동량이 없으므로 이게 전개된 결과식이며 이 식을 보통 우리는 전개에서 얻어진 다항식, 전개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의 나눗셈 같은 방법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좀 보셔야 될 내용인데,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게 되면 다음처럼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쪽에도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R의 차수는 나머지를 말할 겁니다.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었던 문자식의 차수보다 항상 낮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이죠.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7이라는 자연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2가 남고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남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표현법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이제 수학을 다루다 보면 다항식, 부등식처럼 식의 연산을 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계식이 필요한데, 이건 땡땡땡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등식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식을 완벽하게 등식 형태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나눔을 당하는 7이라는 숫자는 나누었던 3과 목 2의 곱과 나머지 1을 덧셈하게 되면 6 더하기 1, 7이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써놓을까요? 7은 나누었던 숫자 3과 목 2의 곱이며 나머지 1의 합으로 처리된다. 이걸 책에서는 저렇게 문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Q가 되고 나머지 R이 남습니다 라는 이 표현에서 다음처럼 이제 등식화하겠다는 얘기죠. A는 나누었던 다항식 B랑 목 Q의 곱이며 나머지 R이라는 다항식의 합으로 정리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문자식에 이제 X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X가 들어있는 다항식을 fx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함수의 개념보다는 그냥 X가 들어있는 다항식 개념이에요. 걔를 X가 들어있는 또 다른 다항식인 gx로 나눕니다. 그럼 몫은 qx가 되고 나머지를 rx라고 합시다. 이렇게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도 역시나 등식화해서 정리하면 fx는 gx와 qx의 곱이며 나머지 rx의 합이 된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정말로 신경 써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별표 쳤었던 이 부분 있죠.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3으로 나누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는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의 종류를 보면 나누어 떨어지는 0, 아니면 지금처럼 나누어서 나머지 1 남는 숫자, 나누어서 2 남는 숫자, 나누어 3 남는 숫자는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다시 나머지가 0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3으로 나누면 절대 나머지는 3과 같거나 3보다 큰 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거를 여기 있는 문자로 이제 처리했을 때 보면, 만약 내가 B로 나누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R은 항상 B의 차수보다 R의 차수가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책에 나온 것처럼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B의 차수가 R의 차수보다 결국은 커야 된다는 얘기죠.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gx가 rx랑 차수를 비교하게 되면 rx는 절대 gx보다 차수가 같거나 높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gx의 차수가 rs의 차수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기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gx가 2차식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rx의 차수는 2차보다 작은 차수는 1차 아니면 상수니까 1차 이하의 식일 텐데 1차 이하의 식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거 없으면 이렇게 쓴다는 거죠. ax 플러스 b꼴로 씁니다. 그리고 만약 gx가 이번에는 3차식이었어요. gx가 3차식이면 그때 rx는 3차보다 더 작은 2차 이하의 다항식으로 쓸 수 있으니 그걸 통칭해서 쓸 때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gx가 3차인데 rx가 1차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2차식을 쓰게 되면 이거는 2차지 1차가 아니지 않나요? 하면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 a를 그때는 0으로 보시면 됩니다. 0x제곱 하면 여기는 x제곱항이 사라지면서 bx 플러스 c라는 1차 다항식이 남을 테니까요. 혹은 만약 3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상수도 남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는 b 역시 0이 돼서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의 다항식입니다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식은 보신 바와 같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이렇게 2차식의 형태를 주시면 2차식, 1차식, 상수항 같은 모든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는 관계식이 되는 거죠. 18번 다음식을 전개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이죠. 자, 책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인데 앞에 있는 개수들과 문자를 잘 본 상태로 이게 직접적으로 나눠진다 보면 그냥 직접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부호, 숫자, 문자식으로 항을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15를 플러스 5로 나누게 되면 개수는 3이 남고 x, y, z라는 문자를 x로 나누게 되면 x라는 문자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y, z가 남고 다음 항에 플러스 10을 플러스 5로 나누면 플러스 2가 남고 x 두 개를 x 하나 나누면 x 하나 남고 y, z는 그대로 남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걸 분수 형태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 나눗셈을 보통 우리는 곱셈화하죠. 그런 작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를 곱하기 역수 5x분의 1로 바꾼 다음에 이 곱셈을 분배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직접 나눠지게 되면 나눗셈이 편하긴 한데 이게 직접 나눠지지 않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항에 역수를 취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15xyz 곱하기 5x분의 1을 분배하고 플러스 10x제곱 yz 곱하기 5x분의 1을 분배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약분하다 보니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 3이 남고 여기 xx 약분되고 남은 거는 3yz가 남죠. 플러스 이제 이쪽은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요. 여기 x 다 지워지고 여기 x 하나 남아요. 그래서 2xyz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식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더 유용하고 실수가 좀 적은 쪽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9번은 앞쪽과 다르게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입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할 때는 이렇게 나란히 나누어서 하는 분배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게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눌 때는 나란히 나눗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답이 틀려지고 계산 규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데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몫은 무엇이 되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직접 계산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의 나눗셈처럼 다음처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먼저 최고창을 보세요. 나눔을 당하는 식의 x제곱이 최고창이죠. 그러니까 저 x제곱을 x 플러스에서 최고창인 x로 나누는 거니까 x제곱을 x로 나누게 되면 x로 몫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다 x를 쓰시는 겁니다.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쓰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x를
다음 주어져 있는 나눗셈 식에다가 나누려고 하는 식에다가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분배한 식을 어디다 쓰냐면 요 다음 줄에다 쓰시면 돼요. 그럼 x를 x 플러스에 분배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빼기 분배되면서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요. 3x에서 2x를 빼게 되면 x 플러스 3이 남죠. 그리고 남은 나머지가 1차식인데 나누는 것도 1차식이죠. 같은 차수는 같은 차수로 다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뭐만 맞추면 되냐면 결론은 차수로 동일하니까 개수만 맞추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개수는 플러스 1인데 여기 있는 개수도 플러스 1이니까 그냥 플러스 1을 갖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 1을 다시 여기다가 분배하시는 겁니다. 그럼 1을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1x 플러스 2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다시 이렇게 빼내시는 거죠. 빼내면 xx 지워지고 3 빼기 2가 되니까 1이 남아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다음 주어져 있는 다항식을 나눗셈 하게 되면 몫이 뭡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이 몫이 되고요. 나머지는 무엇인가요?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 이 내용을 관계식으로 정리해보면 저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몫은 x 플러스 1이 되면 나머지는 1이 남는데, 자,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표현보다는 앞으로는 이렇게 등식화 하시는 게 낫습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과 곱해지고 나머지 1이 덧셈된다가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다항식과 다항식 나눗셈 한 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이제 연습이 이거는 좀 필요하기 때문에 쓰여 있는 식을 그대로 쓰더라 쓰지 않고 선생님 옆에다 따라 옮겨서 한번 처음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식입니다. 그럼 실제로 식은 이렇게 해서 원래는 문제 경고하는 바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얼마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남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를 다음과 같은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쓰겠다는 얘기죠. 자, 먼저 최고창을 봐야 되는데 최고창은 x의 세제곱항입니다. 근데 나누는 게 x에 대한 1차식이므로 x세제곱, x에다가 x세제곱 만들려면 x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뭐 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분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분배하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나오고 그 식을 위에서 아래를 그대로 빼내십니다. 그럼 x세제곱이 지워지고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얘는 뭐 뺄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내려서 복사해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식이 2차식인데 나눗셈한 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절대 1차로 나누었으면 1차보다 큰 식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따라서 나머지는 숫자, 상수항이 나올 때까지 쭉 계속 나눗셈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번에는 1차식을 2차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최고차 개수를 맞춰주게 되겠죠? x를 곱하시고 얘를 분배하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이 되고 플러스 x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아직 상수가 나오진 않았네요. 좀 더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로 나누는데 같은 문자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개수는 플러스 1인데 실제로 내가 만들어내야 될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면 되고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며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면 2가 남겠죠. 따라서 이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식이 되고 나머지는 2라는 숫자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완벽히 이제 등식화 처리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3차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과 곱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합으로 정리된다. 여기까지를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문제는 그냥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면 여기서 끝나는 거긴 한데 이 식을 보시면서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 머릿속은 정리가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21번과 22번은 같은 류의 문제니까 22번을 대표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목 Q 나머지 R을 구하고 다음과 같은 꼴로 등식화라는 얘기죠. 이 등식은 그냥 등식도 아니고 항등식입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식화해서 문제를 정리하는 뜻인데 다시 한번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렇게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그럼 최고차는 3차, 나눈 식은 2차. 그러면 x가 한번 1차식인 x가 한 번 더 필요하겠죠. 근데 x를 곱하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3차는 지워지고 다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면 마이너스 x가 남고 플러스 1은 상수와 뺄 게 없어서 그냥 복수해서 내려오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2차로 나누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차식 또는 상수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온 나머지가 2차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나머지라고 볼 수가 아직 없죠. 덜 나눴다는 뜻이에요. 더 나눠야 된다는 뜻이 같은 차수라면 앞에 있는 개수를 맞추려고 노력하죠. 둘 다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을 분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빼내게 되면 x제곱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분배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여기는 플러스 x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 1이 남는다. 됐습니까? 따라서 몫은 x 플러스 1이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지금처럼 이제 1차 이하의 식이 나타났네요. 그럼 나눈 게 2차인데 나머지가 1차 이하로 나타나면 이제 더 이상 나눌 수도 없고 나누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된 식을 이제 문제에서 원한 대로 이제 완벽한 등식으로 처리하시오. 그러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좀 크게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무엇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란 뜻은 저 나누기가 등호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나누었던 관계식과 목 x 플러스 1을 서로 곱해주시고 나머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을 덧셈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덧셈해봐야 어차피 다음처럼 써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등식화하는 과정이 연습이 충분히 있으셔야 됩니다.